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 솔루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고요. 336370입니다. 주말이 시작되기 전에 주목을 조금 받기도 했었고 과거에 두산그룹 이슈가 나올 때마다 궁금하기도 했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숫자를 보고 가도록 하죠. 숫자를 보게 되면 연간 기준으로는 비교할 대상이 많아 보이지 않는데요. 2019년 10월에 상장했기 때문에 해당 시점 이후의 숫자만 표기되고 있어서 연간 단위로는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기 단위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최초 보고인 2019년 4분기의 숫자를 기준으로 매출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기간들이 대부분 코로나로 인한 기간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고무적인 매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익의 경우에는 매출과 동일하게 흘러가지 않았던 것에 더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보고서인 2020년 3분기에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은 좋아지고 있는데 이익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두산 솔루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난 목요일 이 기사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두산 솔루스가 테슬라에 전지박 공급을 하는 것이 유력시 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출렁이기만 한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한 가지, 두산 솔루스가 유럽 내 유일한 전지박 생산 업체라는 점은 눈에 띄는데 이 같은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깊이 있게 이해하기로 하고 두산 솔루스의 본질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도록 하죠.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 보게 되면 유럽은 물론 아시아에도 자회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기사에서 언급한 유럽의 전지박 관련해서는 헝가리가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주목할 만하고, 만약 테슬라 본사와 공급 계약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미국의 자회사도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군요. 이와 함께 주요 사업을 보게 되면 전지박 사업부와 함께 첨단 소재 사업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사업의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먼저 전지박 사업부를 가장 먼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전지박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배터리에서 그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이해하기 편한 이미지도 제시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첨단 소재 사업부로 묶여서 OLED 소재나 화장품, 원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사업군을 소개는 하고 있지만 당장은 크게 주목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 매출을 보게 되면 동박 관련 매출의 매출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회사 차원에서도 동박 관련 매출에 좀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0년의 매출 동향을 2019년을 대비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2019년 1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0월 1일부터의 매출이기 때문에 4분기의 매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4분기의 약 3배, 그러니까 2020년 3분기까지 전년의 3배에 달하는 매출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해 매출 수준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단순한 숫자 비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기준으로 이해를 해보게 되면 2019년 4분기에 동박 매출이 400억 원 수준이었는데 2020년 3분기에 1300억을 넘겼으니까 전년 4분기 기준 3배의 매출을 넘기면서 동박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이 성장하는 모습이었다고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첨단 소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4분기에 300억대의 매출을 달성했지만 2020년 3분기에는 880억 수준의 매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배를 기준으로 한다면 900억에 조금 못 미치는 매출을 달성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첨단 소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매출 성장을 이뤘다고 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솔루스 입장에서는 전지박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같은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산 솔루스가 헝가리 전지박 공장에 2,700억을 추가 투자했다고 밝혔는데요. 분기 보고서를 토대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연간 매출을 기준이 3천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정 가능한데, 그러니까 1년 연간 매출에 달하는 투자를 진행한 것인데요. 이익이 아니라 매출에 달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했을 텐데, 이에 대해서 두산 솔루스에서는 급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수요와 함께 고객사 주문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생산 능력 증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가동 중인 1만 톤 설비가 2만 5천 톤의 설비로 증가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25년에는 7만 5천 톤까지 늘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만 5천 톤이 3배가 되는데 5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 같은 투자를 위해서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이고, 이 같은 자금이 무리가 되지 않는지 꾸준하게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 솔루스가 이같이 헝가리에 집중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지리적 강점 때문인데요. 헝가리에 이미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이 있는 것은 물론 폴란드에 LG화학이 있기 때문에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좀 더 배송비라도 아껴서 고객사에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헝가리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추어서 관련 보고서를 확인해 보게 되면 두산 솔루스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앞에서 봤던 투자를 통해서 시장 내에서 주요한 플레이어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같은 두산 솔루스와 경쟁하게 되는 주요 경쟁 업체들을 보게 되면 일진 머트리얼즈가 있고요.
KCFT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 KCFT 같은 경우에는 SK그룹의 일부인 SKC가 인수한 기업입니다. 여튼 KCFT도 생산량을 봤을 때 주요한 플레이어로 꼽힐 것 같고요. 여기에 함께 언급되고 있는 일본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향후에 주요한 역할을 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바로 CCP라는 기업인데요. 이 CCP라는 기업은 장춘그룹으로 대만에 있는 기업인데 코퍼오일, 그러니까 전지박 생산도 하긴 하지만 그 외 다양한 생산을 하는 종합화학기업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CP라는 대만 기업이 있었다면 링바오화손이라는 중국 기업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중국 기업에도 SK의 모그룹, SK가 지분 투자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주요 플레이어를 정리해보게 되면 일진머터리얼즈도 있고 대만의 장춘그룹도 있지만 SK그룹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에 두산솔루스가 끼어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경쟁 구도가 보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차량용 2차 전지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 자체가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치킨 게임이라기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같은 두산솔루스에 대해서는 실적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두산그룹과의 관계 혹은 새로 바뀐 지배구조입니다. 분기보고서 자체는 11월 24일에 공시되었지만 분기보고서의 기준 일자는 9월 30일입니다. 기업 집단도 두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주요 주주 역시도 모기업인 두산과 함께 두산그룹의 일가가 주요 주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공시를 통해서 10월 30일을 거래 종결일로 하는 지분 매매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산과 두산그룹의 일가가 가진 지분의 주요한 수준,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만 보더라도 두산과 두산그룹 일가의 지분이 보통 주식 기준으로 50%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40%를 매각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그룹을 위해서 두산솔루스 매각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히 많은 기사가 있습니다. 두산그룹과 두산그룹의 일가가 지분을 매각한 곳은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인데요. 이 같은 매각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은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에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두산솔루스니까 두산솔루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보게 되면 두산솔루스를 인수한 펀드는 앞에서 확인한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 펀드인데 이 펀드의 운영주가 한때 정보통신부 장관으로도 역임했던 진대재 전 장관입니다. 소위 진대재 펀드라고도 불리는 이 사모펀드의 대표인 진대재 대표가 두산솔루스의 사내이사로 오르는 것은 물론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만큼 추가적인 이사 선임도 있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경영진을 갈아치우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카이레이크가 어떻게 기업을 운영했었는지 이 같은 사례가 궁금했었는데요. 그래서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진대재 펀드의 또 다른 사례인 아웃백인데요. 일단 진대재 펀드가 인수한 이후 아웃백의 성과를 보게 되면 성과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그 사이 아웃백 관련 업계라고 할 수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대부분 힘을 못 쓰고 있었고 브랜드에 따라서는 시장에서 사라진 것과 비교해보자면 아웃백의 성과는 더욱더 눈부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대재 펀드, 그러니까 스카이레이크는 경영진 물갈이나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존 인력을 신뢰하고 경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상황에서 좋게만 운영되었을까 싶기도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기존의 사모펀드에 대한 인식처럼 빨리빨리 성장시키고 빨리빨리 가시적인 성과만 좋게 보이게 하는 형태로 운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관점을 똑같이 두산솔루스에 적용해 본다고 하면 차량용 2차 전지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도 성장하는 상황이니만큼 기존 구성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사모펀드에 인수되었다고 해서 당장 크게 변화되거나 나빠질 것으로 보이지 않긴 하는데요. 물론 단순히 아웃백의 사례와 비교해봤을 때 말이죠. 물론 아웃백과 두산솔루스를 운영하는 정책이 반드시 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보자면 그럴 수도 있다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숫자의 관점에서 성장하는 산업에서 어떻게 숫자를 관리하고 있는지 숫자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재무상태표부터 보도록 하죠. 손익은 직접 비교할 만한 실적이 보고서에 없으니까 말이죠. 먼저 자산을 보게 되면 늘었는데요. 실적에 따른 영향과 함께 부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늘어난 계정을 보게 되면 유동자산은 줄었는데 반해 늘어난 것은 비유동자산입니다. 특히 유형자산이 크게 늘었는데요. 건설 중인 자산이 1000억 가량 늘었는데 헝가리의 공장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 부채를 보게 되면 부채 역시도 소폭 증가했는데 부채에서도 유동부채는 줄어든 반면 비유동부채는 늘었는데요. 하지만 줄어든 유동부채에서도 단기차입금은 늘었고 비유동부채에서도 장기차입금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차입금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었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차량용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을 예측하고 투자를 집행한 것에 따른 부채 증가가 아닐까 싶은데 당연히 이로 인해서 이자 비용도 부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본의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이 기말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0년에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익잉여금 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눈에 띄었던 것은 자본과 부채 비율로 보게 되는 부채 비율이었습니다. 무려
60%가 넘는 부채 비율이었는데요. 차입금의 비중에 이어서 이 같은 부채 비율 전반이 기업 운영 전반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어서 손익을 보게 되면 보고서로는 다른 비교할 숫자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따로 정리해봤는데요. 이렇게 따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1기의 매출을 2019년 4분기의 매출로 따로 잡았고 매 분기별로 정리를 했고 2020년 누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흐름을 그래프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아래 따로 그래프로 주요한 숫자에 대해서 흐름을 제시해봤습니다. 먼저 매출을 보게 되면 2020년 반기까지는 매출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3분기에는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크게 떨어지진 않았고요. 이와 함께 원가율을 보게 되면 매출 원가의 숫자 자체는 꾸준하게 오르고 있었는데 반기까지의 경우에는 매출의 성장세가 더 높았기 때문에 매출 원가율 같은 경우에는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고요. 다만 3분기에는 매출이 줄어든 것과 함께 원가율이 조금 치솟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60% 중반대의 원가율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제조업치고는 높지 않은 매출 원가율로 보였습니다. 이어서 판관비를 보게 되면 판관비의 숫자 자체는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판관비는 그 비율도 매출 원가와 다르게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와 비율 모두 늘었지만 특별히 어느 하나의 계정이 많이 늘었다기보다는 소소하게 여러 계정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같은 결과인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기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3분기에는 매출 원가가 높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띈 것이 바로 3분기의 금융 비용이었는데요. 앞에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3분기에 차입금이 많이 늘었다 보니까 이처럼 금융 비용도 크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에 대한 투자로 인한 비용으로 보이는데요. 일시적인 상황으로 봐야 할지 지속적으로 무리가 되는 것으로 봐야 할지는 향후 발생하는 매출과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3분기를 기준으로는 당기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에 다른 분기의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누적 기준으로는 긍정적인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두산솔루스를 정리해보게 되면 차량용 2차전지 테슬라 납품 가능성에 대한 소식으로 주목받고 있었는데 실제로 유럽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동박 업체로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매출 성장이 충분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외부 자금을 조달하면서 금융 비용을 높이고 있는 것이 조금 눈에 밟히고 있긴 했지만 매출과 이익에서는 충분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같은 두산솔루스의 주가 흐름에 대한 이해로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일봉으로 보게 되면 2020년부터 봤을 때는 코로나로 빠진 국면이 가장 최저점으로 보이지만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보게 되면 점상을 몇 번이나 해서 뛰어 올랐는지 알 수가 없을 만큼 크게 상승한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19년에는 2만원을 크게 넘지 못하는 수준에서 거래가 진행되다가 2020년 들면서 2차전지가 주목받으면서 크게 오르고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빠지고 그 이후에 빨리 회복하지 못하긴 했지만 LG화학 등 2차전지가 주목받는 국면에서 또다시 흐름을 타고 올랐습니다. 그리고 3만원을 돌파하고 4만원까지 돌파했었죠. 그리고 한동안 잠잠했다가 8월 초에 살짝 반등하고 그 이후에 다시 빠지는 국면이 있었지만 10월 말부터 다시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가격이 적당한지가 궁금했었는데요. 일진머터리얼즈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진머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일렉포일의 매출이 90%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409조로 봤을 때 비교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하고요. 이 같은 관점으로 비교해보게 되면 일진머터리얼즈의 퍼는 46인데 반해 두산솔루스는 36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솔루스가 여러가지 이슈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높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일진머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 이슈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이슈에 같이 움직이고 있는 LG화학을 보게 되면 LG화학 역시도 퍼가 200에 달하는 수준으로 꽤나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도 그렇고 두산솔루스도 그렇고 모두 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서 확인해봤던 것처럼 실적에서 기대할 만한 유럽의 지리적 이점 그리고 추가적인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재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과 차입금의 비율 등이 향후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두산솔루스로 수익나는 투자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솔루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구독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의 투자에서 수익이 되기를 기원해보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정보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